외국인들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감탄을 자아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중국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며 한국을 극찬하는 상황이 나온다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킹덤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류 열풍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은 주인공이 갓을 쓰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자 너무 멋있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쓴 모자들이 왜 이렇게 멋있냐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모자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아마존에서 갓을 팔기도 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한 교포는 관련 커뮤니티에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인들 중에 갓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넷플릭스 킹덤에 빠져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갓은 멋있게 생겼으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미국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된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킹덤2에서 다시 그 갓을 봤다, 쿨하다. 시즌2에서 갓을 다시 봐서 너무나 좋았다. 킹덤에서 봤던 것들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갓이다 등등 모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한 교포는 자신은 미국인 바이어를 때때로 한국에 초대해 접대한다면서 실제 미국인들은 한국의 유수한 역사가 담긴 그 무엇이라면 열광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으로 미국 땅에서는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야구선수 카드를 모으고 과거의 유산이라고는 인디언 보호구역 정도라고 하면서 한국의 5천년 역사는 그들에게 어떠한 경외감을 주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왕조 등 너무 흥미진진하다는 것이죠. 많은 미국인 바이어들이 왔을 때 한국이 IT 강국이라 놀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원 혹은 경복궁 같은 역사적 장소를 상당히 인상 깊어하며 판타스틱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이 한국의 역사를 느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킹덤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왕실 문화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면서도 자신들이 없는 대단함이라고 느낀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극찬하는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한국과 중국의 문화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자 이를 적극 베끼거나 질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킹덤의 갓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자 중국은 자신들의 드라마에 한복을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포를 입었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나와서 보는 이들을 당황케 합니다. 중국인들조차 저것은 한국의 갓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어떤 태세가 빠른 중국인들은 저 갓은 명나라로부터 전해지는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며 이제는 한복과 갓이 중국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예전에 중국 사극에서 한복은 하인들만 입던 옷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고 나올 정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한국과 같이 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왜 그러나 궁금한데요. 중국 고유의 문화재도 충분히 멋지게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것을 왜 베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중국은 다양한 문화재를 비롯해서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들을 없애는 것을 택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로 문화를 대숙청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문화 대혁명은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관습 등을 모두 타파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자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나와 홍위병이 되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문화재를 비롯해 옛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인간 문화재나 종교 관련 의식 등 중국에 수천 년간 녹아있던 문화를 전국적으로 없애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쩌둥이 지휘한 이 문화 대혁명은 중국의 건물과 거리의 이름을 바꾸고 문화 유적지를 파괴하며 진행됐습니다. 군중들은 마오에 열광했으며 마오를 전국에 도배하면서 그를 반하는 행동은 절대 금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고유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살아남은 중국의 유산은 그리 많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은 문화의 힘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다 보니 원래 중국의 문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파괴한 것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다소 억지스럽게 연출을 해야 하는 순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중국 후베이 성의 57m짜리 관우상은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세워졌지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철퇴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흉물이고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오랜 전통의 미는 자연스러움과 더불어 경관과 조화가 되어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다양한 궁전은 물론이고
전통 한옥을 보고 오랜 조상의 지혜에 탐복합니다. 이것은 민족과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체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인기가 있는 것은 그런 문화의 힘 때문입니다. 한국은 누구의 것을 베끼지 않고 옛 것을 통해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자연스레 요즘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컨텐츠를 너도나도 좋아하며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한국의 크리에이티브한 정신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접수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서양에서까지 한국의 드라마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외국 영화로 남을 정도로 인기가 최절정이었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오스카상 주요 부분을 4부분이나 석권하면서 중국은 물론 일본을 침묵시켰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누가 뭐래도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세계인들은 또 새로운 콘텐츠를 한국에 기대합니다.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일찌감치 문화만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중국은 인기는 있고 싶은가 봅니다. 일각에서는 질투가 심해서 한국이 잘 되는 걸 못 본다고 전해집니다. 분명 자신들이 경제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 훌륭한 컨텐츠를 생산해서 전 세계인들이 좋아해야 하는데 정작 인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게 한국이다 보니 중국은 이제 희한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중국은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인기를 얻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자체적인 영화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봤자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 영화가 나와서 사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디즈니의 뮬란이었지만 중국 자본이 들어가 중국색이 더해지자 보이콧 운동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 컨텐츠에 목말라 있으며 한국은 또 기가 막힌 작품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은 한복이 자신들의 옷이라 주장하고 아리랑이 자기들 노래라고 선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연변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불렀던 아리랑과 입었던 한복은 원래는 중국 것이며 그럼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할 것이라는 논리 가운데 한국의 컨텐츠를 마구 베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아예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은 대충은 베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 회사들이 엉터리 한글을 제품에 새겨 판매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한국의 컨셉을 그대로 따서 상점을 차려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고객을 속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비롯해 음악 등 주요 컨텐츠들은 절대 한국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따라올 수는 없는 것이죠. 해외 네티즌들은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며 이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연예계는 BTS 인기를 시샘하면서 6.25 전쟁과 엮는 무리수를 두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불법 침략 전쟁이었던 6.25를 미화하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실수를 또한 전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연예계에서는 자신들이 BTS를 포함해서 인기가 떨어지면 중국에서 키우는 중국 아이돌들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미 운동을 하면서도 빌보드 1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창의적으로 새로운 접근 없이 자신들의 반강제적인 중화 사상을 강요한다면 절대 세계 시장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BTS 사건에서 세계의 많은 BTS 팬 아미들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불법 침략한 사실을 알았고 중국이 아니었으면 BTS는 군대도 안 갔을 것이라며 한국과 BTS를 적극 옹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강국 한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중국이 시샘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국의 모든 콘텐츠를 베껴서 중국 내부에선 인기를 얻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선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문화의 힘에 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한국에는 절대 문화 콘텐츠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테러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담소화 공장 건설 사업자로 홍콩 소재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자국 기업을 선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투자 배제를 요청한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F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소래기 담수화 공장 사업자로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홍콩 소재 대기업인 CK 허치슨 홀딩스 대신 현지 기업인 ID 테크놀로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5억 달러가 투입되는 세계 최대 담수화 공장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달 중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중국 투자를 경고한 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이스라엘의 인프라, 통신 시스템 등 모든 것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유발 스타이니츠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이 담수화 공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미국에 영향은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투자 규모를 늘려온 중국을 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경전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 항구 관리를 위한 계약도 체결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중국 기업을 배제한 것은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한 관료는 FTA의 미국 관리들은 양국 간이 거의 모든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투자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탈중국 압박은 이스라엘 내미 우방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중앙부처는 이미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의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장비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기관의 범위에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 근거해 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는 총 96곳의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은 통신장비 조달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과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요미우리는 미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인구 888만 명의 면적은 한국의 20%,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마주해 아직도 전쟁이 진행형인 국가이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연일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도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발표하며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강국들을 상대로도 이스라엘이 슈퍼캅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강한 군사력, 국가 RD 예산 중 약 30%를 군사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15배, 미국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경 경기에 임무해 무인 전력을 투입하였고 세계 드론 시장의 60%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무인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철하는 무인 정찰기를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로라는 사거리가 최대 430km에 육박하지만 한 착 오차는 1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미 극강이 정확도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본력과 정치적 파워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68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3,500개에 달하는 유대인 로비 단체는 미국 정치판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대인 로비 단체가 미국 민주당 자금의 60%, 공화당 자금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 ABC, CBS 등도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유대인 자본이 소유한 회사들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유대계 루퍼트 머독과 뉴욕타임스를 소유하고 있는 설즈버거 가문의 영향력은 정말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와 세르기에 브린,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이스라엘에 꼼짝 못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신생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무려 7,600개로 1인당 창업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12명이나 배출한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은 흠에 빠진 신생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8조 4천억 원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된 모빌아이를 비롯해서 미국 회사 IFF에 8조 4천억 원에 인수된 프로타롬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MA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난해 8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FTA를 타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이스라엘과의 FTA, 심지어 FTA 조건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이스라엘로부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의 관세가 FTA를 통해 기존 7%에서 0%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이스라엘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실질적인 FTA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100%를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9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인데 이 FTA는 단순히 한국의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반도체 원천 기술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화 경험도 많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대한 수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전년 대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규모가 무려 147%나 증가했고 무선 통신기기 78.2%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가 눈부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회사 요즈마그룹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즈마그룹의 투자 덕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요즈마그룹의 선택을 받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아시아 총괄 대표는 코19 속에서 한국의 K-방역이 빛을 발휘했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100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즈마그룹의 사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JP모건, 페이스북,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율로기안 재단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죠.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의료 부대를 파병해준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강력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